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딸이었다. 까만 머리카락에 내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인지 몸무게는 겨우 2kg을 조금 넘겼다.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숨을 쉬고 있는지도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라고 몸집과는 다르게 울음소리만큼은 쩌렁쩌렁했다. 그 울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원에서 나는 아이를 안고 혼자 앉아 있었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도 오지 않았다. 축하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다. 병실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날 나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혼자 다짐했다. 이 아이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다고. 훌륭한 엄마가 되겠다고. 그 다짐은 희망이라기보다 각오에 가까웠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 생활은 더 버거워졌다. 남편은 셋째를 낳고부터 집에 더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고 다니던 공장도 그만두었다. 무엇을 하며 사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다 술에 취해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거나 친구들과 주먹다짐을 해 경찰서에 다녀오는 일도 생겼다. 술을 마시면 남편은 사람이 달라졌다. 알고는 있었지만 셋째를 낳고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폭력성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장남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분노가 집 안에서 나에게 쏟아졌다. 나는 아이 셋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모든 것이 내 몫이었다. 막내가 4살이 되었을 무렵 우리는 방 2개짜리 지하로 이사를 했다. 단칸방은 아이들이 크기에는 너무 좁았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새로 이사한 집은 해가 전혀 들지 않는 완전한 땅굴 같은 곳이었다. 낮인지 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집이었다. 화장실은 외부에 있었고 아이들이 밤에 화장실에 가려면 손전등을 들고 나가야 했다. 그래서 방 안에 요강을 두고 사용했다. 집 안에는 연탄불을 피우는 구조였다. 나는 늘 마음을 졸였다. 연탄가스라도 새어나올까? 아이들이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 잠을 자면서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말썽도 많아졌다. 그 무렵 나는 아이들에게 점점 엄격해졌고 짜증을 내는 날도 잦아졌다. 여유가 없었다. 마음속에 늘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 한 번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밤이었다. 아이들을 재워놓고 모기향을 사러 잠깐 밖에 나갔다. 그 짧은 사이에 둘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털어놓았다. 엄마가 도망갔구나.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해서 엄마가 도망갔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아이 눈에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아이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남편은 집에 관심이 없었고 나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버텼다. 그 집에서 남편은 술을 마시면 유리를 깨부수고 나에게 손찌검을 했다. 아이들 앞에서도 그랬다. 시부모님은 남편을 장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술에 취해 있는 날들이 늘어나면서 부부 싸움도 잦아졌다. 남편은 입맛이 까다로웠고 반찬 투정도 심했다.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을 엎거나 던지기도 했다. 집 안에서는 늘 왕 노릇을 하고 싶어 했다. 아이들은 부부 싸움이 시작되면
말없이 방 안으로 숨어들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아이들이 5살, 6살이 되었을 때에도 남편은 화가 난다며 아이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들 앞을 막아섰다. 아이들이 맞을까 늘 두려웠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내 신경은 곤두섰다. 아이들끼리 싸우지는 않을지, 누가 울지는 않을지, 작은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은 새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던 그는 지인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 무렵 나는 식당에 취직했다. 우리는 맞벌이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학교 후 할머니 집에서 지냈다. 남편의 여동생도 아들 둘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일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고 그 차별은 손자와 손녀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아이들끼리 나이대가 비슷해 장난도 많았고 사고도 잦았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딸들에게는 기집애들이 그런 장난을 쳐?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했고 고모의 아들들에게는 남자는 그럴 수 있어. 역시 남자야라며 치켜세웠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남편은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도 장남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 앞에서 남편에게 내 욕을 하거나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다. 그런 날이면 남편의 기분은 더욱 예민해졌다. 꼭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나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다. 아이들 몸 위로 내 몸을 덮듯 안고 숨소리조차 줄이려 애썼다. 혹여 아이들에게 불똥이 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밤을 보냈다.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도망갈 곳 없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여전히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땅굴 같은 지하에서의 생활은 정확히 2년이 걸렸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조차 기억이 흐릿했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아이들은 자랐고 나는 늙어갔다. 다시 이사를 한 집도 결국 지하였다. 형편이 나아질 리 없었다. 그나마 해가 조금이라도 스며드는 반지하였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괜히 안도했다. 집은 이전보다 조금 넓었고 보일러가 들어왔다. 겨울마다 얼어붙던 손발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나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돈을 모았다. 아이들 때문이었다.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했다. 일이 있을 때는 나갔고 일이 없을 때는 집에서 술을 마셨다. 집에 있어도 존재감은 없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시어머니 손에 맡겨졌다.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내가 벌어야 했고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여름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저녁이었다. 퇴근길에 집 앞 골목을 돌아 들어서는데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딸들이 골목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아이들이 집안이 아니라 길 위에 있는지, 왜 아무 어른도 곁에 없는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여기 앉아 있느냐고. 큰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아빠가 할머니하고 싸워서. 할머니 집에 있다가 할머니가 우리를 쫓아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왜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지, 왜 이 어린 것들이 갈 곳 없이 길바닥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참담함이었다. 아이들에게 미안했고 나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시어머니에게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장남보다 고모와 더 가까웠고 남편은 늘 그 자리에서 밀려나 있었다. 아무리 애써도 닿지 않는 자리였다. 남편은 시어머니 눈에 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뒤엉켜 있었다. 그 분노와 결핍은 고스란히 나와 아이들에게 향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싫어했고 딸들도 싫어했다. 노골적인 말과 태도로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 앞에서 처자식을 지켜주지 않았다. 아니, 지킬 생각조차 없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다.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 그 인정 하나를 위해서라면 안 해도 아이들도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었다. 나는 그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남편의 집어던진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남편이 마시던 술병은 깨져 있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일을 겪은 아이들처럼 그저 조용히 걸었다. 그 모습이 더 아팠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자기 편이 많지 않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혼자 앉아 오래 울었다. 소리 내어 울 수 없어서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다. 아이들이 깰까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그때부터였다. 나는 더 이상 참아야 하는 아내가 아니라 어떻게든 아이들을 살려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또 2년을 반지하에서 버텼다. 계절은 정확히 흘러갔지만 삶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늘 반쯤 가려져 있었고 습기와 곰팡이 냄새는 집 안에 누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랐지만 그 자람은 늘 어둠 속에서였다. 나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집인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곳인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갑자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는 제안이었다. 처음엔 길을 의심했다. 그 사람이 먼저 변화를 말할 줄은 몰랐다. 아마도 시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았다. 인정받지 못한 장남으로서의 상처, 끊임없는 비교와 무시, 그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이다. 그 지역은 나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였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현실이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남편 역시 다시 일을 구해야 했다. 아이들 학교 문제, 생활비, 앞으로의 삶. 머릿속에서 수많은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기대가 올라왔다. 그곳에 가면 적어도 시어머니의 눈치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들이 길바닥에 쫓겨날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밤마다 술 취한 남편의 얼굴 뒤로 시부모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았다.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또 한 번 모험을 택했다. 아니, 모험이라기보다는 도망에 가까웠다. 도망이라도 치지 않으면 이 삶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짐을 싸는데 지하에서 보낸 세월이 고스란히 상자에 담기는 기분이었다. 눅눅해진 옷가지, 오래된 아이들 교과서, 깨진 그릇들,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물건들이 내 삶이었고, 내 버팀목이었고, 동시에 내 감옥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창문을 열면 햇빛이 그대로 들어왔다. 바닥은 차갑지 않았고, 벽에는 곰팡이가 없었다. 아이들은 집 안을 뛰어다녔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었다. 아이들이 햇빛을 보며 웃는 것조차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일이었나 싶었다. 나는 그날 밤 불을 끄고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너무 오래 긴장 속에서 살아서인지 잠깐의 평온이 오히려 불안했다. 이 평온이 얼마나 갈지, 또 언제 깨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였다. 지긋지긋한 지하 생활은 끝났다는 것. 아이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크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이사가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버팀이 될지를.